서울은 늘 그러했습니다. 사람은 많고 말은 짧고 마음은 멀게 느껴졌지요. 저는 전라도 산골에서 평생을 살아오다가 아들 부부와 손녀를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이 분주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에서는 누군가 집 앞에서 된장찌개 냄새만 풍겨도 아이고 또 끓였단가 한 그릇 줘요 하며 웃고 떠들던 그런 정 많은 동네였지요. 그에 비하면 서울은 냄새도 표정도 인사도 모두 굳게 닫힌 창문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서울보다 제 며느리 혜선이가 더 차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어머니, 김치는 그냥 마트에서 사 드세요. 요즘 누가 집에서 담가요? 그 한마디에 지난 겨울 두 팔 걷어붙이고 담갔던 제 김장김치가 한순간에 부정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김치를 담근 것이 아니라 아들 내 식탁에 제 정성을 꾹꾹 눌러 담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선이에게 저는 그저 고생은 많지만 별 소용은 없는 존재 같아 보였습니다. 명절이면 늘 바쁘다는 핑계, 어버이날에는 문자 한 통조차 없고 생일날엔 마트 봉투에 생선조림 하나 덜렁 넣어 오늘도 바빠서요라며 내민 며느리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하루로 남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미역국을 정성껏 끓이고 장독대에서 묵혀둔 김치를 꺼내 탕도 준비하였지요. 손녀가 좋아하는 잡채도 이 빠진 칼로 야채를 곱게 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정오가 지나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소파에 앉은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여기 케이크 하나 사왔어요. 집 정리 귀찮으시죠? 그냥 나가서 드시는 게 낫지 않아요? 그 말에 제 손에 쥐었던 국자에서 국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날의 미역국은 식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식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성껏 준비한 상을 보지도 않고 며느리는 손에 들고 온 케이크 상자만 식탁 위에 툭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좀 바빠서 오래 못 있어요. 어머니 건강하시고요. 이거 케이크는 딸기 들어간 거예요. 소연이가 좋아하니까 드셔보세요. 그 말을 끝으로 혜선이는 제 눈을 한번 제대로 보지도 않고 뒤돌아 나가더군요. 손녀 소연이는 데려오지도 않았고 그날 제 생일은 그렇게 쓸쓸히 지나갔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말투나 태도를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표현이 다르다 생각해 웬만한 건 다 넘겨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혜선이는 그 다름이 아니라 무관심과 경시로 보일 만큼 서운하게 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집에는 늘 명품 가방이며 택배며 반짝이는 게 끊이지 않았습니다. 친정에는 매주 안부 전화에 SNS엔 우엄마랑 데이트 같은 글도 자주 올리더군요. 그런데 시댁엔 언제나 바빠요. 다음에 봬요. 소연이 학원 때문에요. 그 세 마디면 충분했습니다. 한 번은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떡국을 끓여놓고 아들 가족을 기다렸지요. 그런데 도착한 혜선이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 저 오늘은 금방 가야 돼요. 소연이 약속 있어서요. 하더군요. 떡국 한 숟가락도 뜨지 않고 차례상 앞에서 대충 절 한번 한 뒤 케이크 하나 건네고 휙 돌아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도대체 제가 그 집에서 어떤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걸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 철수에게 은근슬쩍 말을 꺼내면 늘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좀 이해해 주세요. 혜선이 워낙 바쁘잖아요. 애 키우랴 일하랴 정신없어요. 그냥 너무 서운해 하시진 마시고요. 그 말도 처음엔 맞는 말이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혜선이는 바쁜 게 아니라 귀찮았던 것일 뿐이라는 걸요.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 네 식구들이 오랜만에 집에 들르기로 한 날이었지요. 저는 새벽부터 국거리 고기 손질하고 소연이가 좋아하는 메추리알 장조림도 준비했습니다.
고슬고슬한 밤 냄새에 집안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지요. 하지만 도착한 혜선이의 표정은 처음부터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반찬 몇 가지 좀 사왔어요. 오늘은 애도 피곤하고 저도 좀 쉬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그래 오늘은 내가 말없이 받아들이자 하고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겨우 밥을 시작하려는 그때였습니다. 소연이가 젓가락을 들다가 할머니 이거 뭐예요? 냄새 이상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혜선이는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휴, 소연아. 할머니 음식은 좀 오래된 스타일이잖아. 요즘은 이런 거 안 먹어도 돼. 집에 가면 엄마가 스파게티 해줄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손이 잠시 공중에 멈췄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차린 음식은 그 순간 그냥 시대에 뒤처진 것이 되었고 저는 낡은 방식의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소연이는 눈치를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아들 철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애들 입맛이 좀 달라서 그래요. 기분 나쁘게 들으지 마세요. 그날 식사는 어느 누구도 진심으로 맛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소리를 내지 않고 음식을 씹으며 그들의 말 없는 무례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지? 내가 그 집에서 그냥 불편한 짐인가?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저는 뭔가를 단단히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혜선이를 다시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전처럼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듣지 않기로요. 속으로만 사귀고 말없이 넘기기엔 이미 제 마음 한가운데에 멍이 너무 깊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일부러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손녀 소연이가 영상통화 걸어도 미뤘습니다. 어디 얼마나 나를 찾을까 보자. 그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혜선이도 철수도 그 누구도 어머니 왜 전화 안 받으셨어요? 묻지 않았습니다. 그걸 확인하는데 며칠이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없어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로 동네 복지관에서 친하게 지내는 할매 친구들 모임에 처음으로 나갔습니다. 나는 조용한 성격이라 빠지기 일쑤였는데 그날만큼은 자리를 펴고 앉아 차분히 담담히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말은 예쁜데 속이 참 각박해요. 나는 그 아이 말 한마디에 일주일 마음앓이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어머니를 사람이라 보질 않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누군가는 자기 며느리 이야기를 보탰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요즘 며느리들 왜 이리 예의가 없대요? 이런 말들이 복지관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속이 시원했습니다. 둘째로는 제가 늘 모아두었던 카드 명세서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소연이 병원비 보태쓰라고 줬던 내 카드 명세서. 그걸 며느리가 한두 번 급해서 쓴다는 걸 알았지만 넘기고 있었던 내역들 말입니다. 그날 밤 혼자 조용히 전기장판 위에 앉아 영수증 등 뭉치를 하나하나 정리하다가 저는 믿기 어려운 결제 내역 2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총액 400만 원. 명품 브랜드. 2건 모두 제가 넘겨준 카드로 결제된 내역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명품백 사라고 준 거 아닌데. 저는 허탈하게 앉아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손에 영수증을 쥐었습니다. 손에 쥔 영수증은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차갑게 가라앉히기만 했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먼저 밀려왔지요. 이건 소연이 병원비 쓰라고 준 카드였는데 내 돈으로 명품백을 2개나 사버렸다는 사실이 저를 한동안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냥 조용히 주저앉았습니다.
식탁에 손을 개고 앉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생신날 소연이가 식사 자리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무언가를 찍고 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며느리 혜선이가 말했지요. 아들은 화장실을 가고 없었거든요. 꼭 아들 없을 때 말은 막 하는 며느리. 요즘 이런 음식 누가 해 먹어요? 이런 요리는 이제 시대에 안 맞아요. 앞으로 쓸데없이 음식 만드신다고 고생하지 마세요. 사 먹어요. 소연아, 이런 건 그냥 찍기만 해. 해 먹을 건 따로 사줄게. 그 말이, 그 표정이, 그리고 그걸 듣던 제 마음이 혹시 영상에 남아있을까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해서 소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소연아, 그날 우리 밥 먹을 때 찍었던 영상 혹시 있니? 소연이는 응, 왜요, 할머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영상을 제 폰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혼자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 말없이 아들 철수에게 영상과 명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은 짧았습니다. 겨우 1분 정도. 그 안에 혜선이의 무시하는 목소리, 제 표정, 그리고 조용히 고개 숙인 소연이의 얼굴까지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을 다 본 철수는 말없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이랬어요. 그제야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철수는 핸드폰과 영수증을 꼭 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말투와 표정, 무심한 시선과 공기가 엄마를 사람답게 대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엄마, 혜선이한테 이 얘기 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냥 내가 봐야 할 것 같아서 보여준 거다. 철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족 단톡방 알림음에 잠에서 깼습니다. 띠링. 휴대폰을 열자 그 안에는 길게 이어진 철수의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건 어머니 카드 지난달 결제된 내역이야. 사진 첨부 명품 가방 구매 영수증 이건. 혜선아, 이거 내가 결제한 거 맞지? 어머니 카드에 이런 고가의 명품을 아무 말 없이 내가 써버렸다는 게. 솔직히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된다. 그날 영상도 봤어. 엄마 생신날 내 말투랑 표정. 나는 진짜 많이 실망했다. 메시지가 올라오자마자 단톡방은 조용했습니다. 읽음 표시만 줄줄이 뜨고 누구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혜선이의 일 표시만 오래 남아 있었지요. 그러다 몇 시간 후 그녀의 이름 아래에 딱 한 줄이 올라왔습니다. 오빠 잠깐 전화할게. 그날 저녁 혜선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옅었고 입고 있던 옷도 이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섰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고 무례했어요. 말투는 작고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보다 체면이 무너진 사람의 두려움이 먼저 보였습니다. 진심보다는 들켜서 당황한 얼굴.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혜선이는 입을 떼다 말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카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 가방은 잠깐 썼다가 중고로 팔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피식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제 와서 팔려고 했어요라니.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죄송이라는 단어보다 내가 실수했지만 변명할 수 있어요 라는 메시지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혜선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니한테 돈을 바란 적이 없었다. 그 카드 급하게 병원비 쓸 일이 생기면 편하라고 철수에게 준 거다. 그런데 넌 그걸 몰래 써놓고 요즘 누가 이런 음식 해 먹어요 라고 했지. 혜선이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다시 무릎을 꿇고 양손을 바닥에 짚었습니다. 어머니, 진심으로 죄송해요. 앞으로 절대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몰랐을까요? 정말 무심했을 뿐일까요? 그날의 말투와 눈빛은 분명 의도적인 무시였고 그동안 쌓여있던 무관심과 거리두기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마주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는 한다. 하지만 그 실수를 덮으려 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 되는 거야. 이번 일은 너한테도 우리 집안에도 꼭 너에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 혜선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혜선이가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순간 철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단호했고 한 손엔 작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나중에라도 말씀 안 하셨으면 나 진짜 평생 몰랐을 거예요. 죄송해요. 엄마 앞에서 혜선이 그런 말하는 것도 명품 카드 건도 전부 내 책임이에요. 저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건 아니다. 나는 너한테 얘기한 적 없어. 다만 너라도 보고 느끼길 바랐을 뿐이지. 철수는 혜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카드 내가 직접 관리할게. 너무 믿고 맡겼더니 이런 일이 생기네. 혜선아, 너도 알지?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혜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명품 가방 값은 내가 엄마 통장으로 보내드릴 거고 앞으로 엄마 카드엔 내가 결제 알림 따로 설정해 둘게. 엄마 쓰신 건 괜찮지만 그 외에 나가는 건 바로 확인할 거야. 그 말에 저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됐다, 철수야. 그깟 돈이 아까워서 내가 이러는 게 아니다. 다만 내 마음들이 하찮은 대접을 받는다는 게 서러운 거다. 그 말에 방 안은 조용해졌고 혜선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순간 안방 문이 살짝 열리며 소연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그날 영상 제가 괜히 찍은 거 아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연이를 불렀습니다. 소연이는 저에게 다가와 제 무릎에 조심히 앉았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요즘 좀 예민하긴 했어요. 근데 저도 할머니한테 너무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던 것 같아서 저도 미안해요. 저는 손녀의 작은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 이런 일이 있었으니 다시는 같은 실수 안 하면 되는 거란다. 소연이의 눈이 반짝였고 저는 그 아이의 따뜻한 손에서 이 집안의 작은 희망의 불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혜선이는 조심스레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무릎 꿇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유자차를 한 병 들고 왔지요. 어머니, 요즘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어요. 목감기 걸리기 쉽다 해서 직접 달인 거예요. 저는 유자차 병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마음이 담겼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혜선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말을 꺼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저 그날 어머니 음식 앞에서 그런 말한 거 생각할수록 너무 부끄럽고 소연이한테도 잘못된 걸 보여준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저는 그 말에 이번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마음 알겠다. 사람이 잘못을 깨닫는 데엔 때로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한다. 혜선이는 살짝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인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하지만 혜선아, 앞으로 내가 우리 집에 들어설 땐 내 마음도 같이 데리고 들어오렴. 말 한마디가 눈빛 하나가 어떤 땐 찔러도 피 안 나는 칼이 되더라. 그걸 내가 이제는 알았으면 좋겠구나. 그 말에 혜선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철수는 상을 폈고 혜선은 말없이 김치를 썰었고 저는 조용히 된장국을 데우며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과는 분명 다른 공기였습니다. 어색했지만 진심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기 시작한 자리였지요. 식사가 시작되기 전 철수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엄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한번
서로 얼굴 보고 밥 먹게 된 날입니다. 그 말에 혜선도 소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밥상은 말이야. 마음을 나누는 자리지. 그걸 잊지 말자꾸나. 식사가 끝나고 철수는 조용히 제 곁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낙엽이 후두둑 떨어지고 있었고 그 아래를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말이다, 철수야. 참 얄궂다. 상처를 줬을 땐 몰라도 그게 아문 자리에 남는 자국은 오래 가더구나. 철수는 조용히 제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편지를 썼습니다. 혜선이에게 줄 생각은 없었지만 언젠가 이 집을 떠날 날이 오더라도 그 아이 마음에 남기를 바라며 살며시 서랍에 넣어 두었습니다. 혜선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가 서로 몰랐던 시간이 너무 길었을 뿐이다. 나는 너희 눈에서 너를 단정짓던 시선을 느꼈겠지. 하지만 이제 서로 다시 보자. 서로의 수고도 상처도 미소도 이 집에 내가 들어선 날부터 나는 너를 내 딸처럼 여기고 싶었다. 다만 그 마음이 내게 닿지 않았던 것 같아. 내가 많이 아쉽다. 그 가방, 그 영상, 그 밥상. 우리는 다 지나왔으니 이제부터는 내 마음으로 나를 다시 불러다오. 정말로 가족이 되고 싶다면 그건 입장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단다. 편지를 넣고 서랍을 닫는 순간 저는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집 아직 사람 살 집은 되겠다. 여기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도 자식들에게 차가운 대접을 말들을 듣고 계십니까? 서운한 마음이 드시면 참지 말고 말을 하세요. 자식들에게. 참는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오늘도 속 끓이시는 분들 힘내세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아프지 마시고 황혼공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